삼장으로 넘어가서 성장 호르몬부터 사랑의 설렘까지 사춘기에 대해서 사춘기 화창한 오후에 에미는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회례 진료실로 들어갔다. 32세 190cm 여자치고는 꽤 큰 키였다. 얼굴이 이상해졌다며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와 귀가 눈에 띄게 커졌고 턱도 더 튀어나왔다. 발도 커졌고 혀가 커져서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진짜 걱정거리는 월경이 멎었고 마치 눈이 멀어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주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이었다. 직장에서도 문제를 겪는데 종종 너무 피곤해서 근무 시간 내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뇌분비학자인 내게 이런 증상은 초비상을 알리는 경보음이다. 정밀검사와 뇌 스캔으로 뇌 추측이 옳았음이 확인이 되었다. 에이미의 뇌하 수치에 종양이 생겼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산되었다. 생식과 에너지 내에서의 관여하는 뇌하 수치를 압박할 정도로 종양이 컸다. 에이미의 월경이 멎은 것도 비로 이것이다. 호르몬 생산, 과잉 생산이 몸 전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다행히 에이미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뇌하 수치 수술로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고, 자, 사춘기는 제2의 탄생과 같다. 사춘기의 시작이 점점 빨라진다고? 2차 성장의 시작? 평균적으로 사춘기는 대략 8세에서 14세 사이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생식 능력을 갖추는 과정은 점점 더 일찍 시작되는 것 같다. 계속해서 이렇게 체온이 사춘기 시작을 앞당긴다는 주장은 아직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우리의 평균 체온은 약 0.5도 감소했다. 힘든 육체 노동 역시 초경 시기를 늦춘다. 17, 18, 19세기에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체중이 적은 여성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먹은 또래보다도 눈에 띄게 늦게 월경을 시작했다. 페로몬은 미국 심리학자 마사 맥클린톡의 1971년 연구의 프로젝트의 주제이기도 했다. 맥클린톡은 가까이 사는 여성들의 월경 주기가 페로몬의 영향으로 비슷한 시기에 맞춰지는 이른바 월경 동기화 현상을 발견했다. 결과의 해석을 두고 그것은 비판이 일었지만 페로몬은 갑자기 황색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배란기 여성의 계단에서 나온 무치 체액이 무작위로 다른 여성의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추가 연구에서 밝혀졌다. 같은 가구의 여성들이 동시에 월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 독자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현상으로 느껴질 것이다. 페로몬과 주변 온도 이외에 건강도 사춘기의 시작에 영향을 미친다. 거의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겪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풍부한 식량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 아직 없었던 옛날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곧 종족 번식 가능성을 의미했다. 바흐와 점점 빨라지는 소년 사춘기. 소녀들의 초경과 성숙 시기에 관한 글들이 많다. 그런데 소년들은 그들의 전화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의 답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의 옥스퍼드 대학 의학자 F. 도가 예상치 못한 곳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의 제자들에서 그 답을 찾아냈다. 독일의 유명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바흐는 1723년부터 50년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라이프치히에서 소년 합창단장으로 일하며 여러 합창단을 보살폈다. 이 기숙학교는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고 누가 고음역을 부르고 누가 저음역을 부르는지 정확히 기록했다. 더는 소년 합창단에서 고음역과 저음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변성기였음을 발견했다.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소년들이 소프라노 가독에 있는 소년들이 알토, 이미 변성기가 지난 소년들은 테너와 베이스를 맡았다. 변성기가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변성기가 시작되는 평균 나이가 16.5에서 17세였으므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도가 1970년에 논문을 발표했을 때 영국 소년들은 13.3세의 변성기가 시작이 되었고 사춘기는 그보다도 더 일찍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음식의 영향들이 사춘기를 앞당긴다라는 거네요. 반응은 본성일까? 양육 방식의 차이일까?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중독성에 대해서 사춘기에는 신체뿐 아니라 행동도 달라진다. 암스테르담 신경심리학자 열러스라는 책에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잘 지내는 법을 알려준다. 그는 청소년이 정해진 한계 이내에서 경험을 마음껏 쌓을 수 있는 성장 환경을 만들라고 강력히 권장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심판 대신에 코치로서 피드백과 영감을 주고 설령 때때로 일방통행처럼 느껴질지라도 항상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행동이 사춘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 폭탄이 터지고 이때 소녀의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소녀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제일 쪼듯이 빠르게 퍼진다. 이어들은 체체의 변화, 갑작스럽게 자라는 수염, 감정적인 불안정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 우뚝 솟은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날뛰는 호르몬 때문에 사춘기는 절대 간단치 않은 인생 단계지만 자연의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이런 상승과 하강 역시 뇌와 신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춘기는 성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다. 에스트로겐은 소녀의 유방을 커지게 하고 월경이 시작되도록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은 소년의 소임을 자라게 하고 정자세포 및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자극한다. 대자연은 여전히 자손의 출산과 양육을 우리가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에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대자연이 지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체는 물론 정신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모든 내 영역이 똑같은 속도로 발달할 수 없으므로 사춘기 시기에는 균형이 깨어진다. 이를테면 감성적인 보상센터 변형계, 이성적인 계획센터인 전두엽의 활동이 거르지 못하다. 간단히 말해서 감성이 이성보다 앞선다. 더러의 격차가 클수록 청소년이 보이는 행동은 더 충동적이고 무모하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충동성에 관심을 두었다. 네덜란드 발달심리학자 에벨리나 크로너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소리 높여 질문한다. 한창 발달하느라 바쁜 내가 무슨 수로 짬을 내서 어리석은 일까지 저지를까? 물론 사춘기에만 단계적인 쾌락에 빠지고 비논리적인 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춘기는 중독이 취약한 인생 단계다. 여기에도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 같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으면 남녀 모두 이미 활성화된 보상센터가 추가로 더 자극되기 때문이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은 위험을 감지하는 솔방울 샘과 또 판단력을 지원하는 뇌 영역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춘기 소녀의 경우에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을수록 무분별한 소비로 더 문제를 겪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추가로 투여했더니 통제 집단보다 더 자주 경솔하고 무턱대고 결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사춘기 청소년의 무모함, 음주와 마약,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탈 행동은 부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증가가 원인이다.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테스토스테론의 임신 중에 벌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태아 때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을수록 나중에 무모해질 확률이 더 높다. 사춘기 청소년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것, 그리고 처벌이나 비판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물학적인 이런 문제일까요? 충동적인 행동이 단지 현재의 산물이 아님을 인식한다면 아마도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울 것이다. 오늘날 13세 소년이 우리 부모님의 시대의 별난 소년 10명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친다.
소녀들도 마찬가지다. 원인이 뭘까? 요즘 아이들은 조스가다. 프랑스 시인 니콜라 부르봉이 16세기 초에 쓴 글인데 문제 행동의 증거는 확실히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것 같아. 즉각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것이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버릇없는 청소년들이 훗날에 매우 이타적인 어른으로 자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더 많은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것은 어쩌면 사춘기 동안의 한계를 탐색해본 내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굴려는 아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쩌면 아이는 지금 감성 기능을 훈련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충동성을 보면 1950년대 미셸은 트리니다드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인도네시아인가 아프리카계 미국이 사는 지역에 거주했는데 두 인종은 서로를 인색하고 충동적이라고 비난했다. 미셸은 두 인종이 실제로 보상을 미루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그것에 있는 동안에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마시멜로 실험의 첫 번째 버전을 수행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점에서 바로 먹어도 되고 몇 분 기다려서 먹어도 되는데 기다려서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 아이들이 모두 똑같이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영상에는 곧바로 마시멜로를 입에 넣는 아이도 있고 마시멜로 만질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 아이도 있다. 미국으로 들어온 미셸은 스탠퍼드 대학과 협력하여 딸의 초등학교에서 통제된 조건 아래에서 표준화된 마시멜로 실험을 수행했는데 몇 년 후에 그는 보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와 직장에서 더 성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최근 반복된 테스트의 결과로 볼 때 이런 결론이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이 실험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쿠키 몬스터가 자력을 훈련하는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이 능력은 사회적으로 책임감으로 또 이어진다. 더 마시멜로 이런 것을 사기도 한다. 키스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성적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사춘기 청소년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날이 지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기름진 간식과 단 음료를 선호하는데 또 그런데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저녁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배가 고프다며 과자 봉지를 떠난다. 채워지지 않는 흙 위에 또 다른 일이 뱃속에서 일어난다. 사랑의 설렘으로 뱃속이 간질간질하고 첫사랑이 깨진 상심으로 뱃속이 메스껍다. 이때 또 다른 호응 호르몬의 한 종류인 프롤락틴과 기분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큰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은 최대 95%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적 매력은 주로 신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뇌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때 유혹하는 쪽이 대개 남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성 역시 신체 언어를 통해서 유혹의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란 피제와 부부는 남자는 경청에 서툴고 여자는 주차에 서툴까? 에서 여성이 보내는 온갖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페로몬과 호르몬은 이런 구애의 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누군가에게 매혹될 때 혈중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의력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기분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행복하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유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효과를 낸다. 혈액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여성은 유혹에 냉담한 편이지만 반대로 남성은 유혹에 더 개방적이다. 아마도 성행위로 빠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첫 키스가 있다.
이건 역시 뒤에 일어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케이스라면 도파민 외에 옥시토신이 방출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폭넓은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남자의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낀 여성의 50%가 여러 번 키스를 한 후에 관계를 끝내버렸다. 키스 없이 섹스부터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1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서 남성 대부분은 키스보다도 먼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 이런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침에 들어있는 호르몬의 종류와 농도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여성은 침을 통해서 자신의 생식 능력 정보를 보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배란기 즈음에는 침에 당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키스 맛이 걸작에 들어 더 달콤해진다. 배란기 여성의 지위가 겨드랑이 냄새를 맡은 남성은 1시간 이내에서 침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그것이 성욕을 높인다. 두 경우에 모두 키스를 통해서 침을 교환하면 무의식적으로 생식을 자극할 수 있다. 여성들은 키스를 주로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진화적인 트릭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여성은 가능한 한 많은 건강한 자손을 낳는 데 가장 적합한 유전자를 제공할 남성을 본능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유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파트너가 적격인데 그래야 더 강한 자손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유전적으로 적합한 프로필을 서로 맺어주기 위해 페로몬을 사용한다. 배화 호르몬과 뇌의 환상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 물론 비임약 때문에 페로몬의 올바른 파트너 선택은 종종 방해를 받는다. 이런 방해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불행하게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자극적인 향수와 인공향이 가미된 샤워젤, 거기다가 48시간 동안 땀이 나지 않게 하는 데오도란트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상품들 때문에 상대방의 페로몬 구름을 성공적으로 받는 이런 미션 임파서블이 되었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제치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해서 얻는 결과보다 더 중요할까? 데오드란트 소비 제한으로 이혼율 감소. 이것은 멋진 헤드라인일 수 있지만 당연히 파트너 선택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진행이 된다. 토대가 되는 생물학적인 특성보다는 당연히 성격적인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력이다.